안녕하세요, 국군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나라를 지키느라 여념이 없는 이때에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함께 6.25 전쟁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갈 건데요. 예, 그 6.25 전쟁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책 대신 총을 들고 해깨는 3, 4일부터는 한 2주 정도 남짓의 군사 훈련을 받고 바로 전선으로 투입된 학도병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8세 이하의 이들 중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말 참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떠한 사연으로 무엇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혹시 봤을 수도 있는 학도병 관련 영화가 이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하나는 잊혀진 영웅 장사리,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요, 특별히 6.25 전쟁 과정 중에서도 학도병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가 아닌 현실 속에서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포화 속으로 얘기를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가 전선이 이쪽까지 밀릴 때예요. 어디까지 밀릴 때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그 국토의 한 10% 정도만 남았던 당시예요. 낙동강 전선,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얘기하는 1950년 전쟁 완전 초반의 상황인데요. 이때 국토는 10%밖에 남지 않고요. 정말 국군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학도의용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도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전쟁에 실제로 자원하기도 하고요. 자원 입대 혹은 또 징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배경으로 해서 그렸던 영화 가운데 이 포화 속으로는 초반에 우리가 포항에서 포항여 중에서 71명의 그 학도병들이 북한 인민군의 그 진격,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격하고 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4차례에 걸친 북한 인민군의 공격을 막아낸 바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장살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학도병들이 실제 장사 상륙작전에서 함께 싸워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작전명령 제174호 1950년 9월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상륙이 한반도 동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도록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 경북 영덕 장사에서 무엇을 해라? 상륙작전을 개시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 명령을 내린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6.25 전쟁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작전 명령이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구두로 전해진 적도 많았었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명령 제174호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뭔 얘기냐? 이 상황입니다. 지금 전선은 낙동강 전선 쪽이고요. 우리는 완전히 초반에 쫙 밀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 전진 자체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개시되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대전을 지나서 지금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 상황이에요. 유엔군은요 바로 참전했죠. 북한의 침략자를 규정하고 유엔 연합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군의 계획은 인천, 군산, 주문진, 중해 한 군데에서 상륙작전을 펼침과 동시에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해서 총력적인 반격을 통해서 지금 이 전세를 뒤집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상륙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 메가더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령관은 인천을 주장을 합니다. 이 인천을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조수간만의 차도 너무 크고 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이 너무 적죠. 모두가 반대하는 크로마이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는 뭐라고 밀어붙이느냐?
야, 봐라.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륙작전으로 인천이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아군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북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하면 진짜 제대로 된 기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5천 대 1의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낙동강 방어선 쪽에서는 같이 장사 상륙 작전을 함께 해나가기로 하는 것이죠. 1950년 8월 달에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정말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구에 모인 피난민들, 이 피난민들 가운데는 서울을 비롯한 지금의 수도권 쪽에서 내려온 자들도 많았지만 그중에는 북한군 게릴라들도 살짝 끼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구의 박격포가 떨어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구 안에서도 어떠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느냐. 학도병들을 모집해야 된다. 이들이 자원해야 된다.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충만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구 경북 지역 휴교령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이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모집이 되어서 밀양을 거쳐서 이들이 제1유격대대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장사 상륙 작전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방어선은 저런 상황이에요. 영천, 포항, 그리고 지금 부산. 이 상황에서 포항이 뚫리게 되면요. 7번 국도를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북한군 쫙 내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북한군, 이들을 막기 위한 작전이 바로 장사 상륙 작전의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낙동강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주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들의 보급을 방해하고 부산으로 쭉쭉쭉 치고 내려가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또한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진격, 이것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미 8군 그 특공대가 이 임무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딱 봐도 사실은 티가 너무 나잖아요.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이 한국 군인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도병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훈련 기간 동안 북한군 막 군가도 연습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군복도 다 챙겨놓고 그렇게 하고 투입이 되게 돼요. 출발은 1950년 9월 14일 오후 부산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오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 정도의 병력, 한 대대 정도의 병력이 사실은 출정을 하는데 북한은 엄청나게 큰 사단 병력 정도가 출정을 한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조금씩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14일 부산에서 출발한 LST 문산호를 타고 이들은 포항의 영덕군 남정면에 있는 장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필 태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학도병들을 태운 문산호 우여곡절 끝에 장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게 9월 15일 새벽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저쪽 황해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이 지금 준비 중이고요. 거기엔 유엔군과 국군 또 우리 해병대까지 정말 모든 병력이 다 집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쪽에서는 참 화력도 대단하지 않고 호위하는 군함도 사실은 미군 엔디코트-5 정도인 상황 속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학도병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태풍이 너무 심해서 이 한미의 닻은 이미 끊어졌고요. 상륙을 하려면 이걸 뭐지 엮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군은요, 우리 인지했고요. 저 200m 고지에서 포탄 세례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무보트를 타고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고무보트를 향해서 계속 조준하면서 사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이명흠 지휘관은 선발대 7명을 보내서 그들이 헤엄을 쳐 밧줄을 가지고 가서 해변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이거를 다 묶어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도병들의 전사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밧줄을 묶고 성공해서 상륙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륙이 시작이 돼서 약 3시간 정도의 엄청난 격정 끝에 계속해서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게 되고요. 결국엔 1950년 9월 15일 우리는 200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271고지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장사 상륙작전은 데이터로는 확실하게 성공하죠. 이게 성공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장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는 그 루트를 우리가 사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방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일 정도의 계획이다, 작전이다라고 알고 온 이 학도병들은 북한군의 거대한 엄청난 반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북한군은요, 이 상륙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오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북한군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던 정말 소중한 북한군 입장에서 소중한 전차 4대까지 끌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격이 계속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3일 안에 모든 걸 끝내고 구조한다라고 했던 이 작전은요. 9월 14일 오후에 출정해서 9월 15일 새벽에 상륙해서 9월 19일에 조치원호를 타고선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이게 자그마치 며칠입니까? 준비부터 나올 때까지 6일간에 걸쳐서 배고픔과 그리고 격전으로 인한 수많은 전사자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간에 해군 구조선이 뭔가 좀 이렇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도 시계가 너무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엔 상륙을 하지 못하고요. 기껏 가능했던 것이 헬기가 보급품 정도와 식량 정도를 주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부족한 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급하는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작전을 이 학도병들, 몇백 명 되지 않는 이 학도병들과 함께 소수의 정규군들과 함께 그렇게 수행해냅니다. 그리고 9월 19일 조치원호가 드디어 이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북한군은 또 오인을 해요. 저렇게 온 조치원호가 이들을 구조하러 온 배가 아니라 추가 병력을 싣고 또 증파된 인원이라고 오인을 하고 엄청나게 쏴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이게 구조하는 작전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더 퍼붓게 되죠. 실제로 한 60여 명의 우리의 아군이 그대로 해변가에 있는 상황에서 조치원호는 퇴각을 하고자 하고요. 이때 이명음이라고 하는 지휘관은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된다고 사실은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버텨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장사리 해변에는 마지막까지 북한군과 교전을 하면서 이들의 구조와 탈출을 도왔던 30명이 넘는 학도병들이 그대로 잔류한 채 결국에는 조치원호는 떠나게 되고요. 이 장사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의 학도병 139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참전용사 많은 분들이 이 지금 현재 장사리에 함께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전우를 그리고 또 그들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같이 추모하면서 아직도 많은 증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처럼 교과서에도 어디에도 실려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그 엄청난 혈투를 전세를 좀 역전하고 반격을 하기 위해서 이 장사 상륙 작전이 바로 같은 시기에 바로 동해의 끝에서 또 황해의 저 인천에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과 우리들은 좀 같이 기억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빨리 가! 우리 집에 갈 수 있겠나? 갈 수 있어.
여기 사실 50지는 아니에요. 50은 한데 우리가 여기 이 전투에 원체 애를 먹고 참 살아남은 사람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갖는 참 전우들이 희생한 전우들을 넋이라도 길이를 낳고 우리가 이 일을 참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근데 원체 공격이 심하게 오니까 막 박격포에다가 초총에다 다 못 태우고 벽은 막 배대에 난 밧줄 딱 끊은 뿐.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그 참 전투 임무였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은 비밀리에 아주 비밀리에 진행했고 우리 상륙하는 것은 부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출되도록끔 말이야. 저놈들이 동해안에 상륙한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끔 그렇게 기만 작전을 썼단 말이야. 우리가 거기에 희생 부대가 돼가지고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에서는 그냥 집에 뭐 있어. 뛰어나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 우리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국가관 가는 것이 확실히 좀 입력이 돼 있어 놓으니까 막 772명 이거 다 전부 지원병입니다. 거기 하나도 징집돼 온 거나 아닙니다. 후에 메가더 장군은 이 장사 상륙 작전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그 생존 용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요. 동지들을 수행한 전투는 혁혁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맹과 희생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원히 귀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장사 상륙 작전은 장병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건은 아닐 수 있어요. 전선의 이동 과정, 이 6.25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사실은 정말 어려운 국토가 10%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그런 10대의 젊은이들이 이 전선에 자신의 한 번뿐인 목숨을 사실은 이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에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전세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38도선을 넘어서 국군과 유엔군이 북으로 진격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죠.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바로 2021년이죠. 그리고 이 장사 상륙작전은 우리는 이제 기념관에서나 혹은 생존 용사들의 다큐멘터리나 그분들의 증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의 과거 속의 역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부름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군과 싸우면서 자신의 한 번뿐인 목숨과 생을 조국과 사랑하는 이들과 내 가족을 위해 던졌던 바로 그 772명의 학도병 영웅들.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지만 우리들에게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분들의 희생과 삶은 역사가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2021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 현재 진행형인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조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모든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정말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기뻤고요.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역사 속 거짓말쟁이들을 탐구한 책, 진실의 흑역사. 역사 속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해야 더 진실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제시하는데요.
정치, 사회, 기업 등 대표적인 역사 속 사건을 통해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꼬집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책, 진실의 흑역사입니다. 흥미롭고 기발한 만화적 상상력으로 재미와 이해도를 높인 책,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1. 이 책은 유발 하라리의 원작 사피엔스의 그래픽 버전으로 인류의 시작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만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조망하고 인간의 정의를 물으며 미래를 내다볼 힘을 키울 책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1입니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의 진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책 공간이 만든 공간. 저자는 디지털 기계와 아날로그 인간의 융합에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시작될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공간에 대한 개념 확장과 창조적 영감을 느껴볼 수 있는 책, 공간이 만든 공간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경북 칠곡 쪽에서 이 고지를 쫙 발굴을 했는데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 과연 그 문제가 역사 속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과거 속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